우리나라에는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가 그것인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선거철이면 늘 그렇듯 우리는 보수나 진보 혹은 우익과 좌익에 대한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대중매체를 통해 이런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념화되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잘못 세뇌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보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전하여 지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으로 나옵니다.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지키고 보존하려 한다는 뜻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지키고 보존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반대로 진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또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으로 나옵니다. 역시나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진보했다라는 말에서처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나아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현상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보수가 보전하여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관 또는 생활 방식이나 규율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남녀나 친구 사이에도 예절이 중요하다든지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도 예를 갖춰야 한다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반대말은 개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아버지는 보수적이야의 반대 의미로 우리 아버지는 개방적이야라고 하지 우리 아버지는 진보적이야라고 하지 않으니 말이죠. 역사 속에서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보수 세력이 보전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 중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봉건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인 신분주의 또는 계급주의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일에는 제사를 지낸다와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 방식 또는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때로 곤란한 상황과 마주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난이라고 배우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그것입니다. 이를 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행했던 행동을 보수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들에게는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분이 있고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천한 신분이었던 이들이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수들은 더더욱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미 정착되어 있는 관습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도 꺼려합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더욱 싫어합니다. 말 그대로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와서도 기득권 세력, 즉 보수가 지키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대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득권층을 보수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돈을 함께 갖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며 인간인 이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놓기 싫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해 프랑스 혁명으로 발전한 이후 기득권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현상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원래 계몽이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구습을 타파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사상이지요. 당시 유럽 사회는 왕을 중심으로 지방의 영주들이 국가를 통치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국가 통치가 갈수록 국민들보다는 자신들과 주변 세력을 위해서만 행해져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고, 반대로 지배자 계급인 보수 세력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리한 국가 통치 체제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계몽주의 사상이고 이 계몽주의가 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보수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도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 즉 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민주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도 관습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휩쓴 계몽주의 사상 덕분에 그래서 발생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보수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보수들은 대안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합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생하기 어려운 경제체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뜻 자체가 캐피털리즘, 즉 돈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고 돈 많은 사람이 권력도 가질 수 있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이미 많은 부와 그 부를 바탕으로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민주주의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인 기득권층은 민주주의로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들의 세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합종연행을 합니다. 서로 간에 친분을 쌓고 결혼으로 혈연관계를 맺기도 하며 돈으로 권력을 밀어주는 등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다른 세력, 즉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그들이 외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으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만 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중산층에서도 가끔씩 대박 신화로 부자를 만들어주며 자본주의의 환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검사와 판사 같은 세력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향하는 손가락질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우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법적으로 더욱 탄탄하게 보호받으면서 말이죠.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진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이른바 성공을 한 후 보수로 전환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 인간인 이상 자연스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돈과 권력에 맞들이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게 사람이고 따라서 사회가 변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룩한 권력과 부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언론을 이용합니다.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만의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언론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영화화한 것이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내부자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 언급했던 영화 내부자들의 경우
극장은 물론 케이블 TV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기 때문에 예고편을 따로 공유하지는 않고 바로 영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미래자동차의 오 회장,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장필우, 그리고 주력 일간지의 논설주간인 이강인은 보수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영화는 미래자동차가 한결은행에서 불법으로 3천억 원을 대출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300억 원을 장필우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을 밝히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보수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옵니다. 돈, 권력, 언론이라는 보수의 3대 요소가 연합해 자신들만의 무너지지 않는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 말이죠. 특히나 언론은 이런 보수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국민들을 세뇌시키려면 말이죠. 자신들이 옳으니 자신들의 가치관을 따르라는 것을 넘어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라며 공포감을 심어주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3이 맞다는 것을 주입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간혹 내부자들은 영화니까 그렇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이강희가 얘기했던 대중은 개 돼지입니다라고 했던 대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당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의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내부자들의 대사와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는 사회가 자유로워질수록 지배계급은 공포심을 조장하고 선전에 열을 올린다고 했고 한 집단의 사회 지배력이 커질수록 그 집단은 정치인과 언론인을 앞세워 권력을 강화시킨다고도 했으며 지식인의 역할은 민중을 소극적이고 순종적이며 무지한 존재, 결국 프로그램된 존재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촘스키의 지적은 각각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로 이어집니다. 또한 내부자들과도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곧 현재의 우리 사회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론사의 논설주간, 그것도 주력 신문의 논설주간이라면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인이죠. 그리고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 보수 세력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선전에 열을 올리려면 반드시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언론의 얼굴이자 상징인 논설주간 이강인은 전체적인 판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인으로서 책사 역할을 담당하죠. 오 회장이나 장필우는 그런 이강인을 앞세워 국민을 세뇌시켜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그에게 차기 총리라는 당근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그런 보수 세력에 진입하고자 애를 쓰는 서민 우장훈이 등장합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 없는 그는 지방대를 나와 경찰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범인을 잡아도 인정받지 못해 검사가 되기로 합니다. 경찰대라는 학연으로 뭉친 보수 집단에 의해 보이지 않는 왕따가 되자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된 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명문 법대 출신이 아닌 우장훈은 줄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조직에 충성합니다. 조직에 충성하며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들의 세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장훈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은 그런 보수 세력을 질타하고 비난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생활에서 학연이라는 권력, 즉 기득권의 영향력을 알게 된 그는 오히려 기를 쓰고 그들의 세력에 진입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진보가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자동차와 장필우 간의 불법 비자금 내역을 밝히는 것입니다. 재벌과 정치권이 얽혀있는 비리를 수사하고 밝혀내요. 세간의 관심을 받는 스타가 되면 주류에 편입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 회장과 이강희의 연합작전으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이강희와는 형, 동생 하는 사이이고 오 회장의 똘마니 역할을 하는 조폭 두목 안상구가 먼저 비자금 관련 파일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필우와 학교 선후배 관계인 검사장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상구는 그 파일을 믿었던 형님인 이강희에게 전달하지만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강희는 오히려 오 회장과 장필우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총리가 될 자신을 위해 그 파일을 없애고 그 와중에 안상구는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이후 우장훈과 안상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강희에게 넘겼던 비자금 파일의 복사본을 갖고 있던 안상구를 끊임없이 설득한 우장훈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비리를 밝힙니다. 철옹성 같던 보수의 연대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여기서 이강희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자신이 가진 최대 무기인 언론의 힘을 발휘해 비자금 폭로 사건의 주인공인 안상구 자체를 무력화시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강희가 검찰에서 우장훈에게 조사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도 그렇고 언론에서 기사 작성할 때도 자주 쓰곤 하죠. 그런데 이게 다 복하시장난이라는 거 알아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청탁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근데 이게 안상구 같은 깡패한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매우 보여진다고도 쓸 수 있죠.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든데 누구는 어떠어떠하다고 매우 보여진다는 겁니다.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이 대사는 언론이 왜 보수의 중요한 요소인지, 보수 세력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레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도록 한다는 이론인데요.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두뇌에서는 그 언어와 결부된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두뇌는 모든 사실이 아니라 프레임에 맞는 사실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빈 밥그릇을 앞에 두고 밥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밥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프레임 이론은 언어와 사고가 상호작용한다는 언어 상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상구는 깡패입니다. 그런 깡패에게 언론이 어떠어떠하다고 매우 보여진다라고 하는 순간 기존의 깡패가 주는 이미지와 언론사의 문구가 더해지며 해당 프레임이 작동되고 사람들은 언론사가 의도한 대로 생각합니다. 결국 언론사가 제공하는 프레임에 맞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각인시키려고 이강희는 자신의 신문사를 통해 과거 안상구가 반대파 폭력 조직원을 청부 살해했으며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소속 여가수의 자살이 안상구의 잦은 성폭행 때문이었다는 뉴스 기사를 내보냅니다. 깡패 안상구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죠. 우장훈도 안상구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철옹성 같은 보수들의 연대를 잘못 건드린 거죠. 벼랑 끝에 선 안상구와 우장훈은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찍기로 합니다. 원래부터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고 싶었던 우장훈이 그들만의 세계에 들어가 오 회장, 장필우, 이강희의 성매매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유포하면서 그들만의 연대와 그들만의 세상을 폭로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나랑 영화 한 편 찍자,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잔하자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긴 이 영화는 이처럼 보수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보수의 경우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소유한 권력과 부가 민주주의와 자유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쌓은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과 결탁해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때 쌓은 권력과 부를 자자손손 물려주며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 후손들 중 상당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공산주의를 비난합니다.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진보 세력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이거나 빨갱이라고 규정하면서 언론을 동원해 이념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이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말입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국가의 운영 시스템 또는 국가의 통치 이념을 의미하는 사상 중 하나이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는 경제 시스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으로 국가의 운영은 민주주의로 하되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 민주주의의 반대말 중 하나가 사회주의라면 사회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전체주의는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와 같은 전체가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억압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간혹 민주주의의 반대가 독재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주의 혹은 독재 정치는 전체주의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는 독재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일부 보수층이 진보주의자를 공산주의자로 폄하하거나 여론몰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독재를 동일시할까요? 그리고 대표적인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진보란 기본적으로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 그리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에 있어서 진보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일 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의 힘이라고 했으며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는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합쳐져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와 평등의 상태가 뭐냐? 이전에는 권력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참여하는 자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유와 평등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는 권리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진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을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세뇌된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론이 무서운 것이고 보수는 언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언급할 때 우리가 흔히 함께 하는 것 중에 보수는 우익, 진보는 좌익이 있는데 이것도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익과 좌익이란 말은 프랑스 혁명 과정 중 국민공회에서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의장의 오른쪽에 급진파인 몽테뉴파가 의장의 왼쪽에 앉은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온건파는 보수, 급진파는 진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롱드파나 몽테뉴파 모두 프랑스 혁명의 주체들로 왕정의 해체를 추구한 진보 세력인 자코벤 클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보수 세력이었던 왕과 그들의 추종 세력을 내몰게 한 것으로 실제 지롱드파는 국민공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채택합니다. 지롱드파와 몽테뉴파의 차이는 말 그대로 개혁을 온건하게 하느냐 급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당시 왕정이라는 보수체제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진보였습니다. 물론 지롱드파의 경우 서민이나 중산층과의 교감보다는 부르주아를 위한 혁명, 즉 왕정을 해체하고 자본주의를 위해 혁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수가 자본주의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았듯이 말이죠. 따라서 보수 세력이 스스로를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그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우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익은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극우를 상징하는 인물로 얘기하거나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보는 자신의 민족을 최고가 아닌 이류나 삼류 민족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보도 우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이 와전되어 보수는 우익, 진보는 좌익이라는 공식으로 전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익이나 좌익은 보수와 진보를 언급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보수층이 주장하는 완전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는 상당히 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안고 있으며 최근에 대한민국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빈부격차. 그래서 경쟁의 출발선부터 부에 많고 적음에 의해 차이가 나는 사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 안전망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수년 전 발생했음에도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정현이 열연한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수남의 삶은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과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선 예고편을 보시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스펙이 좀 좋거든요. 취직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집을 사기로 결심했죠. 마침내 집을 사긴 했는데 이게 다 빚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왜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요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청소년 시절, 수남은 스펙과 취업 사이에서 취업을 선택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거죠. 타고난 성실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지만 첨단 문명이라는 컴퓨터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지지 못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부끄러운 첫 번째 민낯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첨단 문명을 활용해서 비용은 줄이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이 전 지구적 화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일자리고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인문학적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남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데 이후 영화의 전개, 그러니까 수남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남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수남의 남편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청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남은 남편의 청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고
남편은 자신의 자식이 자신처럼 살지 않도록 하려고 집을 사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심리적 차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었던 수남은 청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 더 강력한 보청기를 구매해서 착용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찾아간 병원이 귀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이비인후과가 아닌 사이비 병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착용한 보청기는 불량이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그 보청기가 일으킨 고장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돈을 들여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제대로 된 보청기를 구매했다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진 것이 별로 없던 그들은 결국 불행을 자초하고 만 것이죠. 역시나 자본주의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립되어 온 영리병원의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보다는 비즈니스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영리병원을 전격 허가할 경우 대다수의 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그러니까 돈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되는 환자만 받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 우울증에 빠진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 수남은 그의 평생 소원인 집을 사기로 하고는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식당일 목욕탕 청소, 우유와 신문 돌리기는 물론 전단지 돌리는 일까지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직업에 대한 폄하는 해서는 안 되지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수남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남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꾸준히 일해도 집값은 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출의 덫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중산층과 서민들일수록 대출은 필수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 대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대사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화에서 수남의 모습은 수남이한 이 대사는 결국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자조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집을 구한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서민들에게는 그토록 힘든 일일까요? 집을 구매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은행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거죠. 수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는 수남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던 남편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집안에서 목을 매달았던 그는 다행히 죽기 직전 수남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은 건지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됩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자 수남은 더 바빠집니다. 늘 하던 일들에 남편을 간호하는 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수남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려옵니다. 수남의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소식도 함께 들려오는데 수남의 집이 있는 곳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재개발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재개발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죠. 다만 재개발을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해온 것은 자신들임에도 재개발 우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이 자신들의 동네가 아닌 수남의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네를 우선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수남의 집이 있는 동네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못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 또는 서민층 대 서민층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즉 기득권은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끼리 연대하며 자신들만의 세력을 공고히 구축하죠. 하지만 서민들은 얼마 안 되는 것을 두고 서로 더 가지려고 자신들끼리 싸웁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줄을 잡으려고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영화에서처럼 덜 가진 사람들끼리의 싸움을 조장합니다. 이후 재개발만이 일생일대의 목표가 된 수남은 돈을 벌기 위해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한 이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남은 이 과정에서 전혀 의도치 않게 2명을 살해하고 맙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재개발 반대 세력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해병대 원사 출신 도철. 두 번째 희생자는 수남을 도철의 살인범으로 오해해 그녀를 감금한 형석. 두 사람이 수남에 의해 목숨을 잃긴 했지만 수남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이 어쩌다 보니 살인에 이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남을 의심스러워하던 형사는 그녀가 살고 있는 좁디 좁은 고시원 방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만 그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살인에 중독되어서인지 아니면 목적을 위해 살인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그녀는 3명을 더 살해합니다. 재개발 반대 세력의 주동자였던 동네의 심리 상담사를 보거독으로 죽이고 지속적으로 그녀를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한 형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재개발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자 그는 물론 함께 고시원으로 찾아온 다른 형사도 죽이고 맙니다. 오로지 재개발만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기에 거짓말로 한 으름장에 분개한 그녀는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후 재개발이 확정되고 돈을 벌자 그녀는 밀렸던 병원비를 내고 남편을 퇴원시켜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에서 수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아무리 돈을 모은다고 모아도 서민의 생활은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서민이 3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도 떼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00개월을 모아야 합니다. 무려 8년 하고도 4개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300만 원을 그대로 모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교통비가 필요하고 밥도 사 먹어야 하며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도 내야 합니다. 간혹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를 할 때도 돈을 써야 하며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내야 합니다. 아이라도 있다 치면 들어가는 돈은 더더욱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집이란 요원한 것이며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출을 받는 순간 평생을 그 덫에 걸린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돈을 버는 이들은 많이 가진 부류입니다. 건물주는 건물 임대료로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돈을 멉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또다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 이를테면 부의 집중이나 독과점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일 뿐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산주의는 그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갖고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고 그로써 소득 배분도 공평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당의 일당 체제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추구하는 등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를 갖습니다. 이 일당 체제가 독재로 변질되면서 정치적인 성격을 갖게 된 거죠. 누구에게나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면 감시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권력이라는 덫에 빠지는 순간 독재로 빠지는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잊고 지배층, 즉 공산당이라는 유일한 당의 권력자들이 부를 독점하는 폐해가 생겨났으며 공산주의는 독재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들이 진보를 폄하할 때 흔하게 빨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언급했듯이 진보는 이런 공산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다당제를 인정한다. 즉 공산주의가 말하는 일당 체제를 지향하지 않는다. 2.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소득의 분배가 아닌 자유로운 부의 추구도 인정한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그 누군가는 한 명이어야지 여러 명일 수 없으므로 다당제에서는 공동분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3. 당연히 생산수단의 사유화도 인정한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돈보다는 사회 전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과 그것을 통한 복지에 힘을 쏟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경쟁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적은 사람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모순과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사회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정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몇 사람이나 어느 편의 웅변과 주장에 매몰되는 사회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저마다의 습관과 취향,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과정은 힘들겠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고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